우리나라 성인의 암 발병 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3분의 1이에요. 네,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암보험보다 더 무서운 게 노후 빈곤이잖아요. 저는 40살이고 지금 워킹맘으로 지금 일을 하고 하면서 5살 좀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7월에 아이 증여 신고를 했거든요. 2천만 원. 그래서 아이 주식 계좌 개설을 해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미국 ETF랑 연금 그 저축 계좌도 개설은 했는데 지금 한 주씩 조금씩 사서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 책 보면서 이제 이번에 처음 연금 저축 펀드를 알고 개설을 했거든요. 저만 해보고 수익 통계 얼마나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고 신랑한테도 권유하려고 하고 있는데 둘 다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한테 할 수 있는 장기 저축 혜택이 있어가지고 신랑은 장기저축으로 지금 30만 원을 매달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한 지 지금 한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급여가 너무 작아서 장기저축으로는 현재 한 3만 원 정도만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는 200만 원 매달 저축하는 것 중에서 50만 원은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랑 이제 미국 상장 그 ETF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만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않는 제가 우선 해보고 어느 정도 실적이 난 다음에 신랑한테 공유하는 게 좋을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나을까요? 그 남편분의 연저펀 가입에 대한 질문이시고, 일단 그거부터 한번 그리고 제가 설명을 저는 네, 드려볼게요. 지금 남편분은 장기저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교직원이어가지고 교직원 쪽으로 공제가 또 따로 아, 있거든요. 교직원 공제, 예. 신랑은 지방직 공무원인데 또 네.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저랑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달 그 3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해서 은퇴할 시점에 적금이랑 비슷한데 대신에 그 적금처럼 세금을 많이 떼지 않고 적게 떼는 그런 상품을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가입하실 때, 지금 뭐 몇 퍼센트 정도 준다는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몇 퍼센트 주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공무원분이 비슷한 질문 하셔가지고 그때 그 화면 캡처 뜬 거 본 적은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거기서 준다고 하는 금리가 확정은 아닐 거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하면 3, 4%에서 한 4, 5%? 그게 확정 금리형이 아니고 아마 성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네네. 상품이실 것 같아요. 확정 그래, 금리는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제해서 그걸 모아서 운용을 한 다음에 운용 성과에 비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대되는 수익률이 별로 안 크다고 기억하거든요. 물론 요즘 상황은 어떤지 몰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남편분이 가입하고 계신 것도 공무원연금이나 그쪽 어떤 공단이나 공제 같은 데서 하는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어떤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을 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위험. 네, 어떤 위험이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금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5% 수익 기대했는데 거기서 세금 뭐 15.4% 떼가니까 뭐 실제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금 자체가 투자 의사결정 하는데 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과세라 하더라도 수익이 있고 나서 비과세가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네, 수익 자체가 굉장히 낮으면 비과세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예금이자에 대해서 15.4% 세금이 나가잖아요. 뭐 종합소득세라든지 다른 세금이 네. 또 나간다고 해도 기대되는 수익, 예상되는 수익이 훨씬 크면 세금 당연히 덩달아 커지겠죠. 그런데 세금이 수익금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다른 수입이 있는데 금융소득이 더 있다. 라고 하면 금융소득에서 나가는 세금이 커지죠. 다른 소득이 있으니까 종합소득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왜냐, 다른 소득이 있잖아요. 그때 가서 뭐 세무사를 상담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좀 주장하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 최악의 상황은 피하자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금 살고 있는 정도의 생활 수준은 유지하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3%래요. OECD 1위인데 OECD 평균이 17% 정도밖에 안 돼요. 노인 빈곤율 43%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빈곤한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내 네. 주변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저랑 얘기하고 있지만 둘 중에 한 명은 확률적으로는 노후빈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많은 네. 거예요. 우리나라 성인의 암 발병 비율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3분의 1이에요. 네, 3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암에 걸려요. 큰 암이든 작은 암이든.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에도 꼭 가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암보험보다 더 무서운 게 노후빈곤이잖아요. 네. 그래서 노후빈곤 제가 보기엔 훨씬 더 호암마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노후에 빈곤하지 않으려면 지금 준비를 하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닐 때 많이 떼가잖아요. 연금을. 많이 떼가는 대신에 지금 생활비가 많지는 않지만 은퇴 후에 생활비랑 비슷한 수준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엄청 행복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안 불행해지냐인데 안 불행해지는 거에는 공무원이 더 좋죠. 일반 직장인보다. 삼성전자나 뭐 대기업 다니면 연봉 되게 많이 받는데 되게 많이 쓰거든요. 되게 많이 쓰고 노후 준비 안 하죠. 똑같이. 그리고 나서 현업일 때 생활 수준이랑 퇴직하고 나서의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눈높이 자체가 기존의 소비에 맞춰져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남편분의 장기저축 30만 원 들어가는 게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다시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에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데 20년씩 묵혀놓는 계좌의 자금이 수익률이 별로 안 높다라고 하면 다시 고민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수익률이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드릴 거예요. 네, 그걸 보고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설명해 이제 주실래요? 연금 저축 펀드는 우선 개설을 하긴 했지만 지금 아이가 청년기에 접어들 시점에 집을 갈아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집이 자가인데 대출은 없어요. 아이 교육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려다 보니까 앞으로도 대출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대출금을 갚아 나가면서 이 투자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비율을 아직 정확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고민이 돼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월 수입 450이고 월 네. 지출 250이니까 250 정도의 저축 여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은퇴 준비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사 갈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네. 중요한 고민이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50 중에 한 50만 원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된다면 200만 원은 주택 마련 자금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근데 250만 원을 전부 다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집 가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오르는 거 많이 보셨긴 했겠지만 집 가격을 좀 더 길게 보잖아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면 집 가격,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강남이든 강북이든 뭐 경기도든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집을 살 때 대출을 끼니까 뭐 50% 레버리지를 끼면 5%가 아니고 10%가 넘어가겠죠. 수익률 자체가 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근데 네. 여기서 뭐 아파트 대출 금리 빠져야겠죠. 이뭐 빼고 하면 뭐 8%, 7%?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집에만 모든 걸 거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은퇴를 했는데 집 가격이 생각처럼 안 올라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깎아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를 하나 가져가는 건 전 매우 매우 찬성하고요. 그런데 강남에 꼭 가야겠다, 대치동에 꼭 가야겠다 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 능력대로 가는 거라서. 저는 사실 아래쪽으로 가고 싶어서 강동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강동구가 왜 어떤 점이 아,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는 송파구 잠실에서 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강동구에 있다가 자산 불리고 해서 또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강동구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잠실에 가면 뭐가 좋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교육이나 그런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가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은데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왕이면 초중고 연결해서 도보권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지역을 몇 개 보다 보니까 강동구랑 뭐 잠실 이쪽이랑 이런 데 참 잘 돼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남편분도 옮기고 싶어 하세요? 제가 좀 의견을 몰아붙이는 편이고 집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없는 것 저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간다. 노후가 위험할 수 있어요. 집에 이제 올인했다가 나중에 집 가격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소한 노후 자금은 준비를 별도로 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 집을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집 살 돈 다 빼서 월세 살면서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주 목적의 주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예를 네네. 들어서 지금 현재 자가이시니까 강동구나 뭐 송파구를 가실 때 네. 지금 있는 집 전세 주고 그쪽에 반전세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살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오르면 지역별로 약간 편차는 있지만 서울권이니까 같이 오르거나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일 위험한 선택이 지금 시점이 약간 고점인 것 같아 해서 팔고 저점 되면 들어가야지 해서 대기하시거나 이 전세로 완전 넘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위험하세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네네. 봤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남편분도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연금저축 펀드나 IRP의 장점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결정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금저축 펀드랑 IRP의 장점은 일단은 세액공제예요. 납입하면 아시죠? 148만 원 돌려받는 거. 공무원이나 뭐 교직원 상관없이 다 똑같거든요. 그걸 안 돌려받아도 되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네, 엄청나게 아까운 돈이죠. 안 내고 넘어가면 그냥 날아가는데 일단 세액공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실 첫 번째로 오는 질문은 거기에 돈이 묶이니까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돈을 쓸 때 돈을 못 빼지 않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거든요. IRP는 이제 중도 해지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해지하면 돼요. 기타 소득세를 내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받았잖아요. 받았던 걸 다시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 되면 13.2%만 해주잖아요. 세액공제를. 네. 중도 해지하면 16.5%를 내거든요. 그럼 그만큼 손해잖아요. 근데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운용할 거잖아요. 운용하면서 생긴 수익을 생각을 네. 해보면 이 차이가 별로 네. 안 나거나 없어져요. 그러면 세액 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재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재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세액공제 받은 거를 통장에 넣어놨다가 내년 납입할 때 같이 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투자를 하게 되면 내년에 납부해야 될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뭐 연금 넣을 통장이라고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세액공제 받은 거 그대로 넣어 놓는 거죠. 이제 네. 제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랑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 의견 공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산 관리를 지금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부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지. 저희 집뿐만 아니라 네. 제가 아는 무수한 저희 친구들의 집들과 선후배들의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재정 관리하는 집이 거의 없고요. 하더라도 한 명만 해요, 한 명만. 보통 아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잘 네네. 관리를 하시고 네. 남편 용돈 줄까?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네. 부부가 뭔가 의논을 하면서 하는 경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집 사거나 이런 건 당연히 의논이 돼야 네. 되겠지만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는 집을 제가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집은 없다고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책도 읽고 그런데 이제 신랑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노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집이 없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이제 아이 2천만 원을 신고를 하다 보니까 예금으로 저 50%를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계좌에 지금 50%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2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관리를 지금 아이 돈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연금 저축 펀드를 두 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제 거로 하고 하나는 아이 나중에 그렇게 멀지 않은 시점인 것 같아가지고 10년 뒤에 또 증여할 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아이 거는 세액 공제 안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방법인지 아니면 아이 2천만 원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증여하려고 하시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이미 2천만 원 신고했고 10년 뒤에 네. 또 2천만 원 하고 싶어서요.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네, 아이는 하나만 키우실 생각이세요? 네, 아이 거 준비하기 전에 부모님 노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 노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네, 자녀한테 증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연금 준비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연금으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00씩 만약에 받잖아요. 네네. 그때 가서 따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셔도 되잖아요.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로 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녀분이 뭐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할 텐데 그때 내 연금 받은 거 있으니까 여유롭게 매달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노후 준비라고 전 생각해요. 안 그러면 자녀한테 짐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증여한 게 있으시잖아요. 2천만 원 증여하셨는데 이거는 일부를 투자하고 일부를 현금 보유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투자 공부를 좀 더 하시길 권해요. 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예금 금리인 거잖아요. 투자를 했을 때는 뭐 7, 8%는 나온다고 보는 거고 네. 물론 아직 경험이 적으시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네네. 거고 네,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거는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도 계속 하시면서 네. 하셔야 되고, 네. 경험이 적으면 당연히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셔도 돼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보통 2, 3년 이내에 쓸 자금은 저 투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네. 안정형이어도 근데 가끔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2년 후에 뭐 결혼 자금 1억 원인데 음, 2년 후에 네. 결혼하는데 이거 안정형으로라도 좀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음, 이제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이지만 그건 장기간을 봤을 때 그런 거고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목적이 있는 단기 자금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장기로 가져가는 거는 그런 변동성이나 이런 걸 커버하고도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은퇴를 할 수 있냐를 할 때 네.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돌려볼게요. 네.